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색다른 시간을 갖겠는데요. 소득 주도 성장.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말로만 이게 피부로는 우리 느끼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왜 이 소득 주도 성장이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하게 했는지 그 정책의 전과 후를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요. 충격적인 데이터인데요. 현 정부의 실정을 아주 제대로 데이터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파이터치 연구원의 나정주 원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이터치 연구원이라는 게 어떤 좀 설명을 예, 저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이 파이가 3.14 그래, 쭉 가는 그거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파이가 그 원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름이 이제 산술적이라서 3차 산업혁명을 뜻하고 아. 원 둘레는 이제 기하학이라서 4차 산업혁명을 뜻해서 예. 3차 산업과 4차 산업을 제가 터치해 준다. 예, 그런 의미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주로 경제 정책, 네. 4차 산업 관련된 경제 정책, 네. 그다음에 공정 경쟁, 최저임금, 주 52시간 이런 네.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해 주실 텐데,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잠깐 훑어봤는데, 아주 데이터가 치밀하고 충격적입니다.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우선 예. 요거는, 전년 동기 대비 민간 정부 소비의 변화 추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게 이제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네. 민간 소비하고 데이터 덮어주시고요. 예, 정부 소비가 얼마큼 변화인지를 나타낸 겁니다. 이 점선은 이제 최저임금을 16.4% 급격하게 올린 시점이고, 네. 그래서 봐요. 그래서 이제 좌측은 소득주도 성장 전이고 우측은 이제 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전이고 후가. 예, 아이고, 확연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전에는 민간 소비가 이렇게 같이 좀 늘었는데. 늘다가 소득주도 쭉 떨어지네. 성장하니까 확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정부 소비는 확 올랐습니다. 정부 소비는 확 올랐네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정부 주도 성장. 이제 이런 게 이제 여기 뒷받침하는 자료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자료 보시면요. 요거는 좀 되게 충격적인 자료인데요. 이게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내수는 이제 우리 국내 수요인데 쉽게 네, 말하면 그렇죠. 소비하고 투자를 합한 겁니다. 네. 그 변화 추인데 소득주도 성장 전 대비 완전히 엄청나게 줄어들었네요. 2018년 3분기에는 마이너스로 갔고 2019년 1분기에도 마이너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뜻하는 게 이제 투자도 포함됐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최저임금이라든가 주 52시간 때문에 기업을 네. 못 하고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러네요. 이 자료는 한국은행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만들어낸 자료가 아닙니다.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자료 보시죠. 방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갔다 그러는데 네. 기업들이 얼마나 해외 많이 나갔는지 이제 제조업에서 네.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얼마큼 해외로 많이 나갔는지 변화 추이를 나타냅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 전 대비 후에 뭐 226%까지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해외로 나간 거예요, 이게. 예, 지금 그렇습니다. 투자가요. 예. 야, 주로 이제 중국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야, 이게 충격적이네,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이거 충격. 이거 한국 수출은행에서 나온 그래프가. 겁니다. 네. 자, 다음 거는요. 이제 요거는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돼 있었는데 이제 네. 전년 같은 월 대비해서 취업자 수인데 네. 이 빨간 거는 이제 60세 이상, 네. 파란 거는 이제 전 연령인데 아하.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좀 우한 폐렴 때문에 이제 까먹고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 즉 최저임금을 네, 16.4% 여기, 확 올리니까 네. 고용이 확 떨어졌죠. 네. 그래서 그때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월 대비해서 2018년 8월달에 3,0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정부가 다급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60대 이상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확 덮어버린 겁니다. 단기 알바, 예, 3개월짜리, 뭐 6개월짜리 이런 걸로, 예. 그래서 고용 참사. 그래서 2020년 2월 달에는 그 60대 이상이 57만 명. 전체에 있는 취업자 증가량보다 49만 2만 명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네요. 야, 이게 그러니까 눈 가리고가 아웅이네요. 단기 알바로 취업자 수를 확 인위적으로 막 통계를 조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거 상당히 이 그래프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자영업자 수. 이거는 좀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건데 네.
전년 같은 월 대비해서 자영업자 수가 얼만큼 변했는데 네. 이 빨간색은 고용원이 없는 혼자 하는 자영업자 수고 네, 빨간색. 파란색은 이제 종업원이 있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입니다. 아, 지금 소득주도 성장 전에는 거의 같이 움직였어요, 싱가포르. 그러네요. 그러다가 최저임금 시급도 4% 확 올리니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계속 떨어졌고 줄어들고. 예. 고용원이 없는 혼자 하는 자영업자가 확 늘어나다가 아. 2019년 1월 달에는 그게 크로스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벌어졌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니까 네. 그 인건비를 감당 못하니까 고용원에 있는 자영업자가 다 그 잘라버리고 종업원을 잘라버리고 혼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봅니다. 네. 자영업자가 저희가 지금 현재 한 550만 되는데 우리 전체 취업자의 한 20%를 차지합니다. 예. 그래서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종업원이 있어서 이제 사장도 하면서 소리도 들어가면서 그렇죠. 이제 예. 좀씩 됐는데 지금은 이제 혼자 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종업원을 막노동입니다. 두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인건비를 감당을 못 하니까 예. 결국 뭐 라면집이 됐든 무슨 커피숍이 됐든 이제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예. 그게 이렇게 엄청나게 벌어졌네요. 이게 같이 가다가. 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야, 겁니다.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이게. 정책을 너무 잘 핀 겁니다. 하하하, 참. 어떻게 이렇게 전 통계를 많이 봤지만은 네. 이렇게 정책 하나에 따라서 확 확연하게 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래서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는 소리 하는데 이건 정확한 데이터로 네, 그렇습니다. 보여주는 거니까. 통계청이 나온 거죠. 통계청 데이터입니다. 자, 다음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분배인데 이것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용어가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비율 되게 용어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은 네. 소득 상위 20%를 하위 20% 나눈 겁니다. 네. 그래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배 격차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값이 커지면 분배 격차가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가 2003년도부터 쭉 내려보시면은 네. 2019년도까지 가능한데 분기별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에서 가장 높은 게 2018년도로서 5.95. 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 1분기에 가장 데이터 중에 분배가 악화된 거고. 네, 악화된 거네요. 다음에 2분기에는 또 2019년도가 5.3으로 가장 높아서 19년도가 분기가 가장 분배가 악화됐고. 3분기에는 또 2018년도하고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그때 이제 가장 악화됐는데 이때 네. 저 재밌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2019년도 자료가 발표되니까 네. 5.37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 대비해서.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분배 효과가 좋아져서 소득주도 성장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전에 보시면 4점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좀 기저 효과로 그 전에 그렇습니다. 원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2018년도 결국은 문재인 정부 그렇습니다. 시작해서예요. 예. 그거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4분기는 4분기에도 또 2018년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분배를 중요시하는 정부인데 분배가 분배도 최악이 됐습니다. 최악이 문재인 정부에서 예. 최악이다. 예. 2018년, 2019년. 참, 그 다음 데이터 충격적입니다. 충격이네요. 예. 이것도. 예. 이것도 또 충격인데 소득 하위 20% 가계 근로소득 변화율이네요. 예. 요거는 이제 소득 하위 20%한 이유는 이제 최저임금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그 그룹층을 좀 보기 위해서 본 겁니다. 네. 이제 이게 데이터가 200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64개 분기가 가용합니다. 네. 64개 분기 중에 전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근로소득이 얼만큼 줄었는지 네. 제가 한번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어허. 나쁜 순으로. 나쁜 순으로. 예. 그랬는데 2018년도 4, 4분기가 가장 나쁘고 가장 많이 줄었고 또 2018년도 3, 4분기가 또 그 다음에 2위로 가장 나쁘고 이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2003년부터 3년부터 2019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도 포함된 예. 야, 글로벌 금융위기도 다 포함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가장 나쁜 게 2018년 4분기가 근데 그 더 충격적인 거는 2018 가장 나쁜 게 2018년 4, 4분기, 예. 두 번째 나쁜 게 18년도 3, 4분기, 세 번째 나쁜 게 2018년 2, 4분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쁜 게 2018년도 1, 4분기, 2018년도 분기가 다 들어가 있고, 2019년도에는 또 뭐냐면 최저임금을 두 번째로 10.9% 두 번째로 많이 올렸습니다. 예. 그때 또 2019년도 2, 4분기하고 1, 4분기가 또 여기 순위 1위부터 6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문재인 정부가 싹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봤는데 야, 이건 뭐 엄청나네. 예, 이런 데이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가지고 저는 최저임금이 아직도 영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이 통계청이 나온 이것도 거예요. 통계청 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청 자료예요. 이게 뭐 거짓이 없는 겁니다. 자, 다음 데이터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또 전월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 추인데 네. 이 디플레이션이 많았습니다. 이제 디플레이션이란 말은 이제 물가가 하락하는 건데 네. 전 품목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하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이상 되는 걸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거는 데이터가 1966년도부터 네. 2020년 2월 달까지 가용했는데 네. 이때는 IMF 때도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문재인 씨의 그 그렇습니다. 공약이 실현됐네요. 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네. 2019년도 9월 달에 마이너스로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 물가지수가, 예.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0.4% 떨어졌고 예. 또 재밌는 거는 바로 직전 호인 2019년도 8월 달과 그 다음 월이 2019년 10월 달에도 2위 예. 0%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많은 학자들이 야 이거 디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디플레이션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게 수요가 줄어갖고 경기가 침체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이제 또 모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최저임금 오르면 소비자 물가지수 많이 온다 그러는데 왜 떨어졌냐? 학자들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460개 품목에다 평균을 낸 겁니다. 예. 그럼 460개 품목 안에 뭐 김밥이라든가 설렁탕 이런 거 많이 올랐습니다. 예.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데 그 물품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나 이거 하고 이제 경기가 침체되니까 공산품의 물가가 떨어지니까 이거를 다 평균 내다 보니까 이렇게 낮아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충격적이네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거네요. 자, 다음 데이터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 52시간 관련된 건데, 주 52시간 2018년도부터 적용됐습니다. 그 직전에 과연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예. 연간 근로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평균 연간 근로시간인데, 네. 이게 OECD 데이터인데, 네. OECD에서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많은 걸로 나오는데 절대 시간이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주 52시간 해야 된다. 근로자들이 너무 힘들다. 혹사 나간다 했는데 그랬죠, 예. 근데 잘못 빼먹은 게 있습니다. 그래요? OECD 통계를 자세히 보면 거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뭐라 돼 있냐면은 네. 연간 근로시간 자료는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는 국가별로 비교가 가능하지만 특정 연도에 2017년도에 네. 국가별 수준은 출처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네. 국가별로 근로시간 측정하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어떤 어떤 나라는 요걸 포함하고 어떤 나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우리나라는 멕시코 다음으로 놓기 때문에 혹사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점심시간 같은 거 네, 예. 그런 걸 포함을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어떤 나라는 안 하는 예, 예. 그 근무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 것도 있고 예, 예를 예, 들어서 예, 예를 예. 들어서 뭐 잔업 있잖아요. 뭐 야간 예, 예. 그것들 포함하는 네, 게 있고. 있고 예. 그게 포함 안 정규 시간만 포함하는 그렇습니다. 나라가 예, 있고. 예. 그래서 절대를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음. 많은 패널들이 TV에 나와서 야 우리가 멕시코 답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혹사 당하니까 주 50이 해야 된다. 이게 나온 배경이거든요. 그렇군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네요. OECD 통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다음 데이터는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 변화율은 비교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 52시간을 적용한 직전 2017년도에 그러니까 11년하고 17년 사이에 얼만큼 변화했는지 근로시간을 봤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줄고 있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마이너스 5.5%로 가장 많이 줄고 있었습니다. 네. OECD 평균은 마이너스 1.4%뿐이 안 됩니다. 네. 이 의미는 뭐냐? 시장에 맡겨놓으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줄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뭐하러 이게 주 52시간을 해갖고 여러 가지 뭐 문제를 좀 낳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네. 예. 다음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예. 그렇군요. 이게 뭐 한두 데이터가 아니라 이게 전방위로 그렇습니다. 전체적 데이터가 이렇게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하게 나빠졌다는 게
이게 충격적이네요. 그렇습니다. 한 부분, 두 부분 뭐 10개의 경제 데이터 중에서 뭐 한 절반이 나빠지고 이게 아니라 예.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쑥대밭이 된 거네요,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폭망했다 그러는데 이제 저쪽에서는 또 아니 좋아졌다는 걸 얘기하니까 서로 이제 디베이트를 하는데 네. 구체적인 어떤 자료가 좀 국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서 네. 좀 오늘 좀 나오게 됐는데 좀 네. 그게 좀 우리 국민들이 좀 명확히 알고 네. 이 우한 폐렴 때문에 네. 뭐 경제가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완전히 다른 데로 가고 있다. 네, 그걸 그렇죠. 좀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데이터 아주 잘 모으셨는데 아니 근데 그 이런 거를 청와대에서도 알고 경제부처에서도 알 거 아닙니까? 아 이게 통계청 자료고 한국은행 자료고 딱 OECD 자료고 권위 있는 자료인데 이거를 우리 나박사만 아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경제 잘하는 거를 좀 빨리 발굴해라는 쪽을 보다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 전과 후를 비교하는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이거 하면 큰일 나니까. 아마 관심을 안 가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그 언론 기관에서도 이런 거를 소득주도 성장 전과 후를 이렇게 지금 나 박사님처럼 이렇게 하는 방송이나 칼럼을 못 봤어요. 그럼 우리나라 언론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통계청에서는 월 단위 발표하고 분기 단위 발표합니다. 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이상이 엄청나게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률이 뭐 우리가 엄청 11년 만에 뭐 최고 좋아졌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실업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근데 또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실업률은 그 밑에 분모가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네. 그럼 비경제활동 인구로 또 많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업률만 또 봐도 안 되고 또 고용률은 또 보면은 그 경제활동 인구 플러스 비경제활동 플러스 된 분모가 그 위에 이제 취업자 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요걸 이제 밑에를 경제활동 인구 플러스 비경제활동 인구를 합쳐서 생산 가능 인구라 그럽니다. 여기도 줄거든요, 인구가. 네. 그러면 또 이 값이 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는데 네. 그거 나온 수치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니까 이제 언론들은 그걸 받아 적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확연히 느끼는 게 소득 주도 성장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때문에 이렇게 참 아까 데이터 봤듯이 이렇게 나빠졌는데 이거를 아직까지 고치질 않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더 나빠질 텐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한 코로나 사태까지 예, 이제 예. 덮쳐서 이제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 시급한 게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까먹고 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곧 또 결정해야 됩니다. 아, 그런데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엄청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이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부 대기업도 포함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확실성이 있으면은 절대 투자를 안 해요. 네. 사람을 더 안 늘리고. 네. 그렇게 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최저임금 결정하는 문제가 매년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에 룰을 갖다가 명확히 바꿔서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걸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최저임금을 저는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가 상승률 플러스 예. 실질 경제 성장률. 그게 이제 실질 GDP 성장률, 이게 경제 성장률입니다. 네. 물가 성장률 포함은 이제 명목 경제 성장률이라 그럽니다. 네. 그것 플러스 소득 분배 조정률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물가 상승률과 실질 GDP 성장률은 나와 있으니까 네. 소득 분배 조정률만 결정하면 되는데 네. 이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걸 16년도로 대입하면은 물가 상승률 많이 잡아봤자 2%, 경제 성장률 많이 잡아봤자 3%, 5%였는데 최저임금을 16.4% 올렸으니까 11.4%가 소득 분배 조정률이었던 겁니다. 예. 소득 분배 조정률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가 성장하면 이게 소득 격차가 벌어지니까 우리가 이걸 좀 조정해 주자. 네. 그게 이제 소득 분배 조정률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거죠. 경제는 3% 성장했는데 소득 분배 조정률은 11.4% 했으니까 다리가 찢어진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 소득 분배 조정률을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실질 GDP 성장률보다 못 넘도록 입법화하고
그러면 경제가 많이 성장하면 좀 많이 올리고 또 많이 올리고 떨어지면 또 내가고 이렇게 연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득 분배 조정률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소득 분배 조정률만 결정해라. 물가 상승률과 실질 GDP 성장률은 나와 있으니 여기 소득 분배 조정률만 경제 성장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을 하면 확실하게 불확실성이 제거됩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또 뭐 누가 이렇게 제공합니다. 아이 그래도 그것도 물가 상승률 플러스 경제 성장률 플러스 소득 이것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업종이. 왜냐하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데가 뭐 음식업종 이런 데는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즉 최저임금을 못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물가 상승률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최저임금법 4조에 보면은 업종을 구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차제에 그러면은 이 뭐 음식점업은 물가 상승률만 적용한다는 등 또는 뭐 물가 상승 플러스 경제 성장률을 적용한다는 등 이렇게 정하고 나머지 업종 전반적인 업종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룰에 정하면은 최저임금 문제는 해결되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겠어요, 이 정부가? 이 정부가 그런 거 네. 뭐 저 경제 이론이라든가 그런 실물 경제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퓰리즘으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섹시한 단어를 가지고 네. 경제가 망해도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망하는 거 자기들도 보면서 막 통계 조작으로 단기 알바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단기 알바로 해서 통계 조작하고 이러면서 막 밀어붙이는데 그런 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선거 전에 이런 걸 알아야 되네요. 이제 저는 이제 어디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예. 알고 국민이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된다. 네. 아이고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주 충격적 데이터였네요. 아이고 설명 아주 잘해 주셨는데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예. 자 이렇게 경제 어려울 때는 그러면 자금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알겠습니다. 되는 방송을 다음에 한번 또 해주시죠. 네, 아이고 하여튼 선거 전에 요건 꼭 우리가 알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딜 찍느냐 찍는 건 뭐 시청자 여러분들 자유지만 이런 걸 알고 해야 되겠다. 충격적 데이터네요.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신문 방송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터치 연구원의 나정주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